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국민 행복이 낮아지네 소득 불평등에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행복보고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보다 보면요, 한 나라의 순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제 계속 발간이 되니까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순위가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르고 내리더라도 그 등락 폭이 크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한 경우, 이게 격차가 뭔가 심합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이 오르락내리락이 특히 심하거나 사실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순위가 바뀐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자국 요인,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타국 요인, 그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의 변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나라의 국민 행복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영향,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나라의 환경의 변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또 이렇게 금융 문제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요즘에 전 세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영향이 사실 뭐 경제적인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이 환경에, 경제 환경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생활 만족도 같은 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면은 이제 또 행복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국의 사정이, 자국 국민의 어떤 행복 변화 자체가, 이 영향을 미쳐서 그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작년에 측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나라가 올해는 또 행복, 보고서에 참여하면서, 측정에 참여하면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작년의 어떤 측정 기준과 올해의 측정 기준이 뭐 약간 아주 조금씩 달라지면서 또 가중치를 주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면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자국 요인과 타국 요인, 이 두 가지의 어떤 다이나믹, 상호작용이 순위를 결정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살펴봤다면은 문제는 꼭 순위 변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순위 변동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순위 변화는 사실 현상의 본질을 보여준다기보다는, 행복이라는 것의 본질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겉모습,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그 순위 변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봐야 될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왜 우리나라 순위가 올랐는가? 또 반대로 왜 우리나라 순위가 낮아졌는가? 그리고 이건 비단 국민 행복 순위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죠. 뭐 사람들은 기업의 뭐 시가 총액 순위, 또 뭐 대학생들은 기말고사에서 순위, 또 회사원들은 직장인들은 인사고과 순위, 연봉 순위, 또 야구팀,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의 어떤 순위, 농구팀의 순위,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관심이 많지만, 그것만으로 뭐 또 세상을 많이 알았다고 착각하곤 하지만, 이런 순위가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거의 없어요. 뭔가 알았다는 느낌을 줄 뿐이에요, 사실은. 순위에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상의 정보를 알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순위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사고, 과학자들이 하는 사고, 과학이 이제 필요합니다. 행복순위 변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순위 변동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 과학자들이 하는 사고가 필요하고, 또 과학자가 수행한 별도의 연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그럼 행복순위 변동이 내포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생각나실 수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요인 모두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타국 요인, 다른 나라가 미치는 영향,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떤 중요도 면에서 조금 이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월드컵 축구 본선 출전권을 가리는 어떤 예선 경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력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순위가 애매한 거죠. 애매해가지고 타국이 이기냐 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면은 사실 뭐 그 자체로도 이미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행복도 우리나라 자국의 어떤 힘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이지, 타국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 행복이 막 좌지우지되고 이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내 행복을 내가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 행복이 결정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행복이 조종당하고 그거는 굿 라이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과학자들도요, 자국 요인에 주목해요.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 행복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학자들이 연도별로 국민 행복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뭐냐? 바로 소득 불평등 지수. 그 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수. 바로 지니 계수입니다.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1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한 거죠. 양극화가 심한 겁니다. 0으로 갈수록 이제 사실 평등도가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완전 평등, 완전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죠. 그 사이에 어디쯤에 나라들은 다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를 한번 보죠. 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득 불평등 지수가 높아진 해에는요, 행복한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요. 예, 행복하다고, very happy, 아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국민 행복 지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행복 순위도 떨어지고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1947년도에 불평등 지수가, 이건 미국의 경우인데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42% 정도로 매우 낮죠. 지금 X축이 지니계수예요. Income Inequality. 예. 근데 48년에 불평등 지수가 조금 개선되니까 어이구, 아주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1% 정도 그래도 좀 늘어나네요. 그리고 52년에 불평등 지수가 좀 더 개선이 되니까 아주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이번에 한 47% 됩니다. 그리고 56년에 불평등 지수가 또 개선이 되니까 아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53%나 됐어요. 57년에도 좀 더 개선되니까 아주 또 미세하게 좀 더 늘었고. 근데 63년에 소득 불평등 지수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very happy, 아주 행복하다고 말하는 미국인들이 또 줄었어요. 근데 66년에 불평등 지수가 또 개선되니까 또 조금 늘고. 근데 70년에 불평등 지수가 또 증가하니까는 또 떨어집니다. 아주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또 떨어져요. 지금 여기 이 그래프 여기 보시면은 이 R제곱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설명력이라는 거거든요. 즉 이 지니 계수가 아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을 설명하는 게 38%나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리고 이 상관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R 상관관계. 상관관계 계수로 이렇게 바꿔서 변경해서 얘기해 보면은 상관관계가 거의 6.6, 즉 60%나 70%에 가깝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R제곱이니까 38이 나오려면 66에 36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60%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어야 설명력이 한 38%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득 불평등 지수가 아주 행복한 사람의, 그 나라에서 아주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을 예측하는 그 비율로 따지면은 60%에서 70%, 거의 중간 정도로 친다면 65%나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연구를 했을 때 상관관계가 65% 정도 되는 연구를 정말 저는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를 보는 일이 굉장히 드문 거라는 얘기죠. 근데 소득 불평등과 아주 행복한 사람의 비율이,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예측력이 막 60%, 70%가 되고 설명력은 막 4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딱 기초해서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행복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소득 불평등에 따라서 국민행복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일단 계층 이동이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회계층 이동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사회계층 이동이 힘들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 그건요,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 어려운 사회라는 뜻이죠. 과거에 귀족 사회나 왕족 사회처럼 귀족과 왕족은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귀족과 왕족이고, 평민, 서민, 노예,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평민, 서민인 그런 사회에 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노력이 그리고 쓸모없다는 거는 또 무슨 뜻일까? 사회가 정체져 있다는 거죠. 계층 이동성이 없어요. 정체돼 있어요. 불공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사회적 신뢰, 소셜 트러스트가 매우 낮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뭔가 일할 맛이 나지 않겠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개인들의 삶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할 거예요. 마치 노예 같은 상태라는 뜻이니까요. 몇몇 왕족 귀족을 빼고는.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높아진 회에는요, 행복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소득 불평등이 낮아진 해에는 행복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왜? 이 사회는 이동성이 풍부하고 공정하고 그래도 사회적 신뢰가 높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죠.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니까 행복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 방법은 다 다르죠.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이 경제 체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소득 불평등을 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계층 이동성을 늘리고 노력의 보상을 받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경제 체제, 어떻게 이 경제 체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 개개인이 다 이 정부 부처 관리자는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거, 이 선거라는 것과 경제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더 유리한, 더 정확하게는 개개인에게 더 유리한 경제 체제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바로 그리고 그게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식의 경제 체제를 선택하는 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 체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체제를 선택하는 건 사실 이게 정치 아니겠어요? 선거고. 그래서 국민들은요, 선거를 통해서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그런 경제 체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 정부 구성원들이 혹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사실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말로는 사실 뭘 못하겠습니까? 행동을 봐야죠. 실제로 어떤 정책을 사용해서 또 실제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봐야 될 겁니다. 그걸 평가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국민 행복이 낮아진 해에 일어난 일, 특별히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영화를 좀 패러디 해본 말인데요. 나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는 사실 공포 영화예요. 약간 스릴러입니다. 근데 국민 행복이 낮아진 해에 이 소득 불평등이 올라간다는 건 정말 공포 영화죠. 스릴러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말 로맨틱 코미디 영화처럼,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처럼 국민 행복이 반대로 높아진 해에 일어난 일을 이제 알고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